40년 평생을 자식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손길은 매서웠고 아들의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죠. 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이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의 끝을 꼭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반이면 제 몸이 먼저 알아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죠. 창문을 열면 비릿한 소금기와 갯벌 냄새가 훅 밀려 들어와요. 이게 내 고향 인천, 내가 평생을 살아온 소래포구의 아침 냄새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린내라고 싫어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이게 잠을 깨우는 약이고 하루를 살게 하는 밥이에요.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처녀 시절에 엄마 손잡고 따라 나섰던 이 시장길을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혼자 걷고 있으니 그래도 이 길은 외롭지가 않아요. 업 한 장으로 들어서는 입구부터 저를 아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거든요. 어머니, 오늘 물 좋네. 강 여사님, 일찍 나오셨네. 하는 소리들. 그냥 인사가 아니죠. 함께 세월을 버텨온 사람들끼리 나누는 끈끈한 무언가가 담긴 목소리예요. 제 가게는 작아요. 건어물 가게.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그냥 가게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소래 젓갈 협동조합, 사무실로 향하는 제 걸음걸음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죠. 제가 바로 그 협동조합을 처음 만든 사람이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장사하던 우리 상인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상표를 달고 위생적으로 젓갈을 만들어서 전국에 팔아보자고 악을 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 소래 할매 젓갈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저를 여왕이라고 불러요. 낯간지러운 소리지만 싫지는 않아요. 제가 이 시장에 바친 세월을 인정해주는 말 같아서요. 그렇게 시장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먹고 사는 제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냐고 물으면 망설임 없이 우리 가족이라고 대답했죠. 특히 며느리 서연이요. 아들 지훈이야 착하고 성실하지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연이는 달랐어요. 저 멀리 바다 건너 보이는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이 숲을 이룬 곳, 송도 국제도시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으니까요. 주말 저녁이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제일 실한 가을 꽃게를 사와서 정성껏 탕을 끓였어요. 살이 꽉 찬 게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죠. 지훈이는 회사 일에 지쳤는지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서연이는 식탁에 앉아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어요. 그 네모난 화면 안에 뭐가 그리 재밌는지 연신 손가락을 움직이며 미소를 짓더군요. 그 애의 세상은 그 안에 다 있는 것 같았어요. 송도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아이 교육에 좋다는 학원 정보, 주말에 열리는 요트 축제 같은 것들. 제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반짝이는 세상 이야기였죠.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나처럼 갯벌 냄새에 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세련되고 멋진 세상에서 제 능력 하나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김에 제 마음까지 담아 칭찬을 건넸어요. 우리 서연이 송도에서 그렇게 일 잘하고 똑 부러진다면서 듣기만 해도 어깨가 으쓱하더라고. 요즘 세상엔 여자도 남자보다 더 잘나야 대접받고 사는 법이지. 아주 잘하고 있어. 정말 순수한 진심이었어요. 제 칭찬이 그 아이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서연이는 잠시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의 미소였는지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죠.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제 진심은 소래포구를 떠나 인천대교를 건너 송도의 그 삐까뻔쩍한 빌딩에 도착하는 순간 아주 역겹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서연이가 일하는 회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나 봐요. 실적 하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 말이에요. 며칠 뒤 서연이의 경쟁자라는 사람이 커피를 들고 와서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더군요. 한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던데 집안일 같은 건 다 뒷전이고
오로지 일에만 목을 매서 남자들보다 더 기가 세다고 가족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공하셨다니 요즘 보기 드문 열정이에요. 제 입에서 나갔던 여자가 더 잘해야지라는 격려가 가정을 내팽개친 야심가라는 비난으로 둔갑한 순간이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연이의 얼굴이 얼마나 차갑게 굳었을지, 심장이 어떻게 철렁 내려앉았을지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요. 그 아이의 세상에서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때는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그곳에서는 제 칭찬이 순수한 격려가 아니라 며느리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시어머니의 뒷담화로 취급받았던 거예요. 그 소문은 사내 메신저라는 걸 타고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더군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미 제가 며느리를 음해하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이는 말이 없었어요.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지훈이가 눈치 없이 오늘 꽃게탕 정말 맛있었는데라고 하자 서연이는 갑자기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때문에 제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아시냐고. 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됐는지 아시냐고요. 제발 그냥 조용히 시장 일만 하시면 안 되냐고. 저희 체면 좀 살려달라고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칭찬이 어떻게 비수가 될 수 있는지, 자부심이 어떻게 원망이 되어 돌아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옆에서 아들 지훈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니, 서연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 얘기는 어디 가서 안 하시면 되잖아요.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입을 막고 제 존재를 지우려 하는 것 같았어요. 더 가슴 아팠던 건 그 모든 상황을 겁먹은 눈으로 지켜보던 손녀 민서였어요. 제가 아이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손을 내밀자 민서는 엄마 뒤로 숨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엄마 미워해서 나쁜 말 하고 다닌다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40년간 소래포구의 여왕으로 불리며 쌓아온 자부심도 아들과 손녀를 보며 느꼈던 행복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꽃게탕이 있었지만 제 속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춥고 황량해졌어요. 제 진심이, 제 사랑이, 제 가족에게 첫 번째 배신을 당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집은 집이 아니었어요.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공기가 달라졌죠. 쨍하고 맑았던 하늘의 먹구름이 잔뜩 껴서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숨막히는 공기요. 서연이는 제 앞에서 완벽한 가면을 쓰고 이중생활을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였죠. 지인들을 만나면 늘 제 걱정뿐이었어요. 어머니가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캐나다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영양제를 사다 드렸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대요. 그 영양제요? 제 식탁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로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는 그걸 제게 건네면서 아주 조용히 제게만 들리게 속삭였거든요. 이런 비싼 건 드셔보신 적도 없어서 어떻게 먹는지는 아시겠어요? 촌스럽게 물에 타드시지나 마세요. 그 말에 담긴 경멸을 저는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죠. 손녀 민서와 저 사이에는 투명한 벽이 세워졌어요. 서연이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어요.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위험해. 할머니가 만지는 건 지저분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한때는 제품에 안겨 잠드는 걸 제일 좋아했던 아이가 이제는 제가 손만 뻗어도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아이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무섭고 더러운 괴물일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제 집 안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서연이의 공격은 제 삶의 뿌리까지 파고들었어요. 제게는 40년 된 젓갈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제게는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인 물건이었죠. 그 항아리에서 우리 소래할매 젓갈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이가 그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낡아빠진 항아리는 이제 좀 버리시죠. 세균 덩어리 같아서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저는 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맨발로 뛰쳐나가 항아리를 끌어안았어요. 이건 안 된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요. 제 필사적인 모습에 서연이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제 앞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팔을 붙잡고 우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실감나던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의 하얀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제게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부축하는 척하며 제 등 뒤로 손을 뻗더군요. 그리고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제 등허리를 있는 힘껏 꼬집었어요. 아, 소리도 못 낼 만큼 아팠어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죠. 그 애는 제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어요. 이게 다 어머니 고집 때문이에요. 다음 날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싸늘했죠.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서연이가 어머니 부축하려다 다쳤다면서요. 어머님이 자꾸 넘어지셔서 걱정된다는 서연이 메시지에 사진까지 같이 왔는데 팔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더군요. 제 등에도 똑같은 멍이 있다는 말,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그저 더 고집세고 이상한 노인네가 될 뿐이겠죠. 며칠 뒤 서연이는 아주 중요한 서류라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표정은 어찌나 진지하고 걱정스럽던지.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을 받으셔야 해요. 앞으로 병원비도 줄일 수 있고 연금도 더 나올 수 있게 제가 신청해 드리려고요. 고령자 건강보험 특별 혜택 신청서라고 적힌 서류였어요. 깨알 같은 글씨와 복잡한 용어들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제가 뭘 알겠어요. 그저 똑똑한 며느리가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믿을 수밖에요. 저는 서연이가 짚어주는 곳마다 의심 없이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어요. 그 수십 장의 종이들 사이에 자산관리 위임장과 인감증명 위임장이라는 무시무시한 문서가 숨겨져 있었다는 건 까맣게 몰랐죠. 서연이는 그 서류들을 가지고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갔고 완벽하게 구비된 서류 앞에서 은행 창구 직원도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고 해요. 그 똑똑한 머리를 저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쓰고 있었다는 걸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번쩍이는 독일제 세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서연이의 차였어요. 그 애는 마치 여왕처럼 차에서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송도 최고급 백화점의 쇼핑백들을 한가득 꺼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불안한 마음에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500원. 평생 시장 바닥에서 갯내 맡아가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아끼고 모았던 제 피 같은 돈이요. 5천만 원이 단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훈아,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가슴에 평생 남을 비수가 되었어요. 어머니, 그거 서연이가 어머님 자산 관리해드린다고 가져간 거잖아요. 제가 다 듣고 허락한 일인데 벌써 잊으셨어요? 요즘 정말 왜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죠. 벌써 잊으셨어요? 내가 정말 잊어버린 걸까?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려서 내 돈을 며느리에게 맡긴 사실조차 기억 못하는 걸까? 서연이가 새로 뽑은 반짝이는 차와 텅 비어버린 제 통장과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아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고 제 기억조차 제 편이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돈이 사라지고 제 기억마저 도둑 맞은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됐어요.
집은 여전히 똑같은 곳에 서 있는데 제 발은 땅에 닿지 않고 허공을 걷는 기분이었죠. 시장에 나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정겹기만 하던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저를 보며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거나 자기들끼리 슬금슬금 고개를 돌리고 수군거렸어요. 따뜻했던 동정심이 어느새 가시 돋친 호기심과 의심으로 변해 있었죠. 그 차가운 공기는 제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 등 뒤에서 서연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그 애는 남동구 여성협의회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들어가 활동하기 시작했대요. 수백 명의 지역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거기서 서연이는 익명의 가면을 쓰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아주 교묘하고 영리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며느리의 모습으로요.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요즘 부쩍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자꾸 물건을 숨겨두셨다가 잃어버렸다고 하세요. 어떨 땐 멀쩡하시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초기 치매 증상일까요?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은데 완강히 거부하시네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고 조언을 해주었대요. 우리 엄마도 그랬다. 좋은 병원이 있다. 며느님이 고생이 많다. 그렇게 서연이는 동정표를 얻었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문제가 있는 치매 노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소래포구 강 여사라는 신뢰와 명성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디지털 감옥 안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의 탐욕에 기름을 붓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제 돈 2억 5천만 원으로 새 차를 사고 명품을 휘감으며 송도 생활을 만끽하던 그 애에게 부동산 중개인 친구라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대요. 그냥 안부 전화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서연이의 인생을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죠. 야, 서연아. 너 시댁이 영종도 쪽에도 땅이 있다 그랬지? 그거 혹시 인천공항 근처 임야 아니야? 거기 이번에 카지노 복합 리조트 부지로 수용 확정됐잖아. 보상금만 최소 30억이라는데 대박 터졌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이의 숨이 멎는 것 같았대요. 2억 5천만 원은 그 거대한 돈에 비하면 그저 푼돈에 불과했으니까요.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30억이라는 숫자로 가득 찼고 탐욕은 걷잡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목표는 단순히 제 돈을 빼앗는 게 아니었어요. 제 모든 것을 빼앗아 저를 법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야만 했죠.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의 가스라이팅은 더욱 악랄하고 체계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늘 안경을 두는 식탁 위에서 안경이 사라졌어요. 온 집안을 헤매다 결국 소파 쿠션 밑에서 안경을 찾으면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니, 또 거기다 두시고 잊어버리셨네. 제가 정말 큰일이에요. 또 어떤 날은 일부러 제 신경을 긁는 말을 해서 제가 언성을 높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죠. 제 분노에 찬 얼굴만 교묘하게 담아서요. 그 영상들은 친척들에게 보내졌어요.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세요. 제가 너무 무서워요. 저를 걱정하며 가끔 걸려오던 친척들의 전화가 완전히 끊긴 건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이제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피를 나눈 혈육에게서조차 완벽하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죠. 서연이는 스마트폰으로 금치산자 신청 요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같은 것들을 검색하며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사설 정신병원과 통화하며 보호자가 신청하는 강제 상담에 대해 문의하는 목소리를 저는 우연히 문틈으로 듣고 말았어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과 절규가 뒤섞여 짐승의 소리 같았죠. 지훈아, 제발,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서연이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 이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심장에 마지막 못을 박았어요.
분노나 짜증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잔인한, 지치고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또 그러시네요. 서연이가 다 어머니 걱정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요즘 어머니 상태 안 좋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냥 병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툭.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내 고통과 절규를 그저 상태 안 좋은 늙은이의 히스테리로 치부해버렸죠.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돈도, 명예도, 가족도,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완벽히 혼자 남겨졌고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수화기를 손에 쥔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귓가에는 지훈이의 차가운 목소리만 메아리쳤어요. 병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내 평생을 바친 아들이 나를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희망도, 미련도, 살아갈 이유도. 그냥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잿더미가 된 제 마음에 불씨 하나가 던져진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어요.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서연이가 벌써 병원 사람들을 불렀나 싶어 온몸이 굳었는데 문을 열고 서 있는 건 제 여동생 영자였어요. 걔는 뭐가 그리 좋은지 서류 봉투를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언니 대박 났어. 우리 땅 드디어 팔린대. 영자는 거실로 들어서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들여다보던 동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 눈, 푹 꺼진 볼, 아무렇게나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을 가득 채운 차갑고 무거운 침묵. 동생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언니, 이게 무슨 꼴이야? 집안에 무슨 일 있어? 솔직히 말해봐. 그 따뜻한 한마디에 지난 몇 달간 억지로 누르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동생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제 칭찬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며느리의 이중생활과 아들의 배신, 텅 비어버린 통장과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가족들의 냉대, 그리고 정신병원 이야기까지 두서없이 쏟아지는 제 말을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언니 잘못 아니야. 절대로 언니 잘못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았어요. 제 편이 아직 이 세상에 한 명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추석이 다가온다며 최은경이라는 젊은 친구가 집에 찾아왔어요. 몇 년 전 소래포구에서 말린 생선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겠다며 무작정 저를 찾아왔던 아가씨였죠. 제가 가게 한 편을 내어주고 좋은 물건 보는 법을 가르쳐주며 도와준 인연이 있었어요. 소래포구 아씨네 건어물이라는 이름으로 제법 자리를 잡았다고 들었는데 잊지 않고 찾아준 게 참 기특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서연이가 집에 있었어요. 은경이가 저에게 선물을 건네는 내내 서연이는 옆에 바싹 붙어서 감시하듯 우리를 지켜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끼어들어 대답을 가로채고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며 제 행동을 통제했죠. 은경이는 젊지만 눈치가 빠른 친구였어요. 서연이의 가식적인 친절 뒤에 숨은 서늘함과 제 눈빛에 서린 깊은 두려움을 금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는 은경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나중에 들으니 은경이는 집에 가자마자 남동경찰서 형사인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강 여사님 댁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꼭 범죄자 감시하는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은경이는 서연이가 없는 틈을 타서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죠. 그 안에는 요즘 유행한다는 동그랗고 예쁜 인공지능 스피커가 들어있었어요. 은경이는 제게 기계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사님,
이거 있으면 심심하실 때 음악도 들으시고 날씨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대답해줘서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제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본 뒤 제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사님, 이건 그냥 스피커가 아니에요. 아주 위급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소래야, 오늘 날씨 어때? 라고 3번만 말씀하세요. 그럼 그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돼서 자동으로 제 핸드폰으로 전송될 거예요. 절대 티 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저는 작고 동그란 그 기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아주 낯설고 어려운 물건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 차가운 기계가 제게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어요.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이 생겼죠. 그날 밤 저는 먼지 쌓인 장롱 깊숙한 곳에서 40년 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사주신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는 일기장이었죠. 한동안 잊고 살았던 그 일기장을 펼쳐 깨끗한 페이지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서연이가 나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 나를 무시하는 눈빛, 아들의 차가운 침묵,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거고요. 저는 그저 힘없고 늙은 노인네가 아니에요. 40년간 소래포구의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서 싸우며 살아남은 강순자니까요. 제 안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철저한 반격의 준비가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는 늘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제 집이 꼭 그랬어요. 제가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한 며칠 동안 서연이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아마 제 모든 것을 빼앗을 마지막 계획을 세우느라 그랬겠죠.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어요. 저는 그저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연기하며 그 애의 마지막 발악을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어요. 영종도 땅, 보상금 지급일이 확정되었다는 서류가 집으로 날아온 날이었죠. 그 서류를 받아든 서연이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검은 불꽃, 그건 광기였죠. 그 애는 그날 밤 일부러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는데 손에는 종이 한 장과 펜을 들고 있더군요.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와 함께 제게는 지옥과도 같은 말들이 쏟아졌어요.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당장 여기에 도장 찍어. 이건 상속관리 포기 각서였어요. 30억이라는 돈이 결국 이 아이를 사람의 탈을 쓴 악마로 만들어버린 거죠. 제가 버티자 서연이는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제 위로 올라타 뺨을 때리기 시작했죠. 찍어. 당장 찍으라고. 안 그러면 여기서 죽을 줄 알아.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제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저는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던 대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소래야, 오늘 날씨 어때? 서연이는 제 말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렀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지막 희망을 불렀습니다. 소래야, 오늘 날씨 어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모든 힘을 짜내서 외쳤어요. 소래야, 오늘 날씨 어때? 그 순간 거실에 놓여있던 동그랗고 예쁜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반짝 하고 켜졌어요. 제 목숨을 건 신호가 은경이에게 분명히 전달되었을 거예요. 서연이는 제 머리채를 잡고 종이 위로 제 손을 끌고 가며 광기에 차서 소리쳤어요. 이까진 늙은이 하나 없애고 그깟 땅 뺏어서 송도에 펜트하우스 살 거야. 30억이면 우리 부부 인생이 통째로 바뀐다고. 알아들어? 내 낡아빠진 인생이랑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렸어요.
순식간에 집안으로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었어요. 그들 맨 앞에는 익숙한 얼굴, 은경이의 남편 이동욱 형사가 서 있었어요. 제 위에 올라타 있던 서연이는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죠. 이 형사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곧장 서연이에게 다가가 그 애의 팔을 꺾어 뒤로 돌렸어요. 차가운 쇠붙이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죠. 서연이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놓으라고. 이 형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른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집안 전체에 울리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당신을 노인 학대, 재산 갈취,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그때 이 형사가 제게 다가와 저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어요.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는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여사님, 사실 저희는 한 달 전부터 한서연 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은경 씨가 저희에게 처음 제보를 했을 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가정불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형사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대요. 그는 곧바로 서연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제 통장에서 2억 5천만 원이 인출되어 서연이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 그리고 그 돈이 새 차를 사고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는 것을 모두 확인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 형사는 저 몰래 소래포구 시장을 찾아갔어요. 제가 평생을 함께한 우리 소래 젓갈 협동조합 상인들을 만나 요즘 제 모습이 어떤지, 며느리인 서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고 다녔다고 해요. 우리 상인들은 처음에는 가족의 흠이 될까봐 말을 아꼈지만 이 형사의 끈질긴 설득에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죠. 강 여사님이 요즘 통 웃지를 않는다. 며느리가 시장에 와서 여사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걸 들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같다. 그런 증언들이 차곡차곡 쌓여 서연이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이 형사는 제게 말했어요. 여사님이 오늘 켜신 저 AI 스피커는 한서연 씨의 마지막 자백을 받아낸 결정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저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췄을 뿐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시장 사람들과의 신뢰, 그리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던 젊은 은경이의 따뜻한 마음과 그 남편의 정의감,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저를 구해낸 거예요. 기술이 저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맺은 관계, 그 진심이 저를 구한 거였죠. 그때였어요. 회사에서 퇴근한 아들 지훈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내, 집안을 가득 메운 낯선 경찰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냉혹한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어머니. 아파트 복도에는 이미 소란을 듣고 나온 이웃들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한때 송도에 잘 나가는 팀장이었던 한서연이 범죄자가 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애의 체면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권력이, 모든 진실이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온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수갑을 찬 채 칠흑 같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한바탕 몰아쳤던 폭풍이 멎자 집안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어요. 조금 전까지 이웃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던 복도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그 정적의 한가운데 제 아들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표정으로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후 지훈이는 제 앞으로 다가와 힘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눈물에 진심이 담겨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뒤였어요. 지난 몇 달간 제가 흘렸던 피눈물에 비하면 아들의 눈물은 너무나 가볍고 이기적으로 느껴졌죠.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갑고 무감각한 시선이었죠. 한참 만에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낮고 단단하게 울렸어요. 일어나거라. 네가 용서를 빌 상대는 내가 아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그 눈에는 당혹감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네가 외면한 것은 병들고 늙은 이염이 하나만이 아니야. 너는 내 아내의 탐욕 앞에서 진실을 외면했고 내 아비의 정직했던 이름을 더럽혔고 무엇보다 네가 살아온 세월의 양심까지 모두 팔아넘긴 게다. 내 죄는 네가 평생 짊어지고 가거라.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그건 용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복수보다 더 잔인한 관계의 완전한 단절 선언이었죠. 저는 제 인생에서 아들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도려냈습니다. 며칠 뒤 한서연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수년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토지록 자랑스러워하던 송도의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아들 지훈이도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한순간의 탐욕이 한 가정을 완벽하게 파멸시킨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는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액의 돈이 들어왔어요. 영종도 땅 보상금 15억 원, 동생과 똑같이 나눈 제 몫이었죠.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 어디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거라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돈을 들고 제 인생의 시작이자 전부였던 곳,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자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영웅처럼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들 저를 걱정하고 제 편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야 알았죠. 저는 저를 믿어준 그 따뜻한 마음들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저는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내놓아 소래유산 신용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아프거나 자식들 학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기금이었죠. 그리고 그 기금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시장 한복판에 아주 특별한 사무실을 하나 열었어요. 바로 어르신 무료 법률 상담소였어요. 변호사를 정식으로 고용해서 저처럼 법을 잘 모르고 정보에 어두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다시는 제2의 강순자가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요.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쳤던 소래젓갈 협동조합과 새로 만든 신용기금의 운영을 저를 끝까지 믿어준 충직한 후배, 상인들과 젊고 똑똑한 최은경 씨에게 모두 맡겼어요. 은경이에게 조합 도장을 넘겨주며 말했죠. 나는 낡고 오래된 방식으로 여기까지 버텨왔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당신들 같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곳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통의 지혜가 빛나는 미래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이별이었어요. 모든 짐을 내려놓은 저는 마침내 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생 영자와 함께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사셨던 영종도로 향했죠. 저희는 보상금을 받은 바로 그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바다를 향해 창인한 예쁜 집을 하나 지었어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물으신다면 저는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저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동네 꼬마들에게 전통 방식 그대로 젓갈 담그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뒤섞여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죠. 제 얼굴에는 이제 그늘 한 점 없어요. 복수의 쓴맛도 슬픔의 흔적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평온하고 자유로운 미소만이 가득하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아니,
그 이상을 해냈어요. 제가 떠나온 그 소중한 공동체에 작지만 영원히 빛날 유산을 남기고 왔으니까요. 바다는 제게서 많은 것을 쉬어갔지만 결국에는 더 크고 깊은 지혜를 돌려주었습니다. 가장 진정한 복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을 배신한 이들을 용서하는 대신 그 아픔을 공동체를 위한 희망으로 바꾸어냈죠. 결국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가르침과 나눔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